옛날 옛적에 한 사람이 딸 삼형제를 두었습니다. 아들은 없고 딸만 셋을 뒀는데 그걸 애지중지 잘 키워 혼기가 차서 시집을 보냈습니다. 맏딸 보내고 둘째 딸 보내고 막내딸 보내고 이렇게 다 보냈습니다. 천석군 만석군 소리는 못 들어도 제법 먹고 살만했던지 딸들을 다 번듯하게 갖추어 가지고 남부럽잖게 사는 집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 딸을 다 시집 보내고 나니 마나님이 덜컥 먼저 가버리는 것입니다. 영감이 혼자 남은 겁니다. 그러니 어디 쓸쓸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양아들을 하나 들였습니다. 부모 형제도 없이 혼자 사는 아이를 데려다가 아들 삼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양아들 들인 걸 키워 장가 보내서 양며느리 보고 그러고는 살림을 죄다 양아들 내외한테 맡기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시집간 딸들이 끙끙 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친정아버지가 죽으면 그 재산이 다 양아들한테로 가고 저희들한테는 자갈밭 한 떼기도 안 돌아올 것 같으니까 배가 슬슬 아프단 말입니다. 저걸 어떻게 내치고 재산을 좀 빼앗아 볼고 이런 궁리 저런 궁리를 하다가 친정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맏딸이 먼저 찾아가서 아버님, 딸 자식은 자식이 아니랍니까? 어찌 딸네 집에는 한 번도 오시지를 않으세요. 그러지 마시고 꼭 한번 다녀가십시오. 하고 잔뜩 졸랐습니다. 아버지야, 그런 말 듣기가 싫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늙음하게 혼자 되어 적적하게 지내고 있는 차에 딸 자식이 와서 청하니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갔습니다. 맏딸네 집에를 턱 가니까 이건 뭐 임금 대접이 안 부러운 것입니다. 끼니마다 진수성찬에다가 옷도 사흘이 멀다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딸이 드나들며 팔다리를 주물러준다, 부채질을 해준다. 세상에 그런 대접이 없거든 말입니다. 참말로 입안에 혀처럼 나긋나긋 극진하게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니 이 영감이 그만 마음이 푹 쏠려서 하룻밤 자고 온다는 게 이틀, 사흘 이렇게 내리 한 달을 묵었습니다. 야, 내가 딸 자식 한 번 잘 뒀구나. 이렇게 잘할 줄 알았으면 진작 딸네 집에나 오는 건데. 이렇게 마음이 흡족해서 한 달을 묵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만 양아들네 집에 가볼까나 하고 나섰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더 오래 묵고 싶지만 아무리 자식이라도 남의 집에 두 달이고 석 달이고 묵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묵고 가라고 붙잡는 걸 뿌리치고 막 맏딸네 집을 나서는데 언제 저희들끼리 기별을 주고받았는지 둘째 딸이 왔습니다. 둘째 딸이 와서 이번에는 저희 집에 가자고 조르는 것입니다. 아버님, 둘째 딸은 자식도 아니랍니까? 이번에는 저희 집으로 가세요. 이러는데 안 갈 수가 있나? 따라갔습니다. 가보니 둘째 딸도 맏딸 하는 것하고 한치도 다르지 않게 잘해주는 것입니다. 진수성찬이 끼니마다 나오고 좋은 옷이 사흘도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게다가 딸이 자주 드나들며 어디 불편한 데는 없으시냐, 심심하지는 않으시냐 이러며 임금 부럽지 않게 대접이 극진한 것입니다. 이 영감이 거기서 또 잔뜩 기분이 좋아서 한 달을 묵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떠나려고 하니 이번에는 막내딸이 문간에서 붙잡는 것입니다. 저희들끼리 기별을 다 해놨던 모양입니다. 아버님, 언니들 집에만 있다가 그냥 가시렵니까? 저희 집에도 한번 들르셔야지요. 이러고 졸라대니 안 갈 수가 있나. 따라갔습니다. 막내딸도 언니들과 똑같이 잘하는 것입니다. 입안에 든 혀같이 잘해주더란 말입니다. 영감이 거기서 또 한 달 묵고 이제는 정말 양아들네 집에를 가봐야 되겠다 하고 나서니까 또 맏딸이 찾아와서 저희 집에 가자고 하는 겁니다. 아버님, 양아들한테 가시면 어디 이만큼 편할 것 같으세요? 거기 가서 괜히 고생하지 마시고 저희 집으로 가세요. 저희 집에 계시다가 심심하시면 둘째네 가시고 또 막내네 가시고 이렇게 다니시면 얼마나 좋아요. 영감이 가만히 들어보니 귀가 솔깃하거든. 양아들네 집에 가야 그네외 일하는데 멀쩡한 몸으로 구경만 할 수도 없고 하다못해 쇠죽을 끓이든지 마당을 쓸든지 해야 할 텐데 그보다는 딸네 집에 돌아다니면서 잘 얻어먹고 편히 쉬면 좀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맏딸을 따라갔습니다. 맏딸네 집에 가서 한 달 묵고 나니 또 둘째 딸이 와서 모셔가는 것입니다. 둘째 딸네 집에서 한 달 묵고 나니 막내가 와서 모셔간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영감이 아주 딸네 집에를 번갈아 돌아다니며 지내게 됐습니다. 딸들이 다 잘해주니까 몸 편하고 마음 편하고 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얼추 1년이 지났는데
양아들 둔 것이 자꾸 뉘우쳐지는 겁니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양아들을 들이지 말걸. 내가 낳은 자식이 옳은 자식이지. 그까지 피도 안 섞인 자식이 다 무엇야. 생각할수록 후회가 된단 말입니다. 딸 자식이 이렇게 잘해주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논마직이라도 떼줘야 할 텐데 그놈의 양아들이 거치적거리는 것입니다. 생각다 못해 양아들한테 갔습니다. 내 잠깐 잘못 생각해서 너를 우리 집에 들였는데 아무래도 나는 딸한테 몸을 의탁해야겠으니 그만 인연을 끊어야겠다. 오늘로 너희 내외는 우리 집에서 나가거라. 아, 이렇게 야박한 말이 어디 있나. 양아들이 듣기에 얼마나 야속하겠습니까? 그래도 양아들 내외는 섭섭한 기색도 없이 아버님이 정 그러시다면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고분고분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돈 한 푼 안 주고 쫓아냈으니까 금호 비렁뱅이나 다를 게 있겠습니까? 입을 보따리 싸 짊어지고 그냥 정처 없이 떠난 겁니다. 이놈의 영감은 그제야 옳다구나 하고 집문서, 논문서 할 것 없이 재산을 있는 대로 뚝딱 갈라서 세 딸한테 골고루 나눠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맏딸이 친정아버지 대하는 품이 하루아침에 싹 달라진단 말입니다. 전에는 임금 대접하듯이 급진했는데 이건 모 종일 있어도 내외간에 얼굴 한번 들이미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진수성찬도 싹 사라지고 나물밥에 된장 한 접시 주는데 그것도 날이 갈수록 양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아, 이놈의 것 안 되겠다 하고 둘째네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둘째도 똑같은 것입니다. 전에는 사흘이 멀다 하고 새 옷을 지어주더니 이번에는 옷이 헤어져 너덜너덜해져도 거들떠보지를 않는 것입니다. 막내네 집에 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정아버지 대하는 건지 이웃집 개를 대하는 건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하, 이거 이런 변이 있나. 뒤늦게 뉘우쳐봤자 소용도 없고 영감이 그만 역정도 나고 서글프기도 해서 에이, 까짓 건 내가 빌어먹는 한이 있어도 너희한테 얻어먹으랴. 하고서 그냥 집을 나왔습니다. 재산 있는 것 툭딱 떼서 다 나눠줬으니 뭐가 있겠습니까? 집도 절도 없는 비렁뱅이 신세가 됐습니다. 발길 닿는 대로 돌아다니면서 빌어먹는 거지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거지꼴이 되어서 흘러흘러 다니다 보니 한 1년이나 지났습니다. 하루는 어느 곳을 지나다 보니 웬 안악이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마침 목이 잔뜩 마른 참이라 물 한 바가지를 청해 마셨습니다. 물 한 바가지를 그 자리에서 꿀꺽꿀꺽 마시고 빈 바가지를 돌려주는데 그 안악이 그 꼴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더니 아이고, 아버님이 여기에 웬일이세요? 하고 반기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양며느리인 것입니다. 1년 전에 쫓아낸 양며느리를 거기서 만난 것입니다. 아, 반가운 것보다도 죄스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있어야지 말입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어서 그냥 멈칫멈칫 내빼니까 며느리가 뒤따라오면서 저희 집으로 가자고 자꾸 권하는 것입니다.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갔습니다. 비렁뱅이 처지의 밥이나 한술 얻어먹으려면 염치가 있으나 없으나 모르는 집보다는 아는 집이 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따라갔더니 참다 쓰러져가는 오막살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양아들로 들어갔다가 쫓겨난 판이니 집인들 번듯하게 지어놓고 살겠습니까? 그게 다 이놈의 영감이 지은 죄지 뭡니까? 어쨌거나 방에 들어가니 며느리가 공손하게 절을 하는데 절을 받고 가만히 보니까 아랫목에 어린애를 하나 뉘어놔져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자식을 하나 낳았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사는 걸 보니 마음이 아파서 혀만 끌끌 차고 있으니 며느리가 부엌으로 나가더니 술상을 깔끔하게 봐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버님, 잠깐 이 술 한 잔 드시고 계십시오. 곧 진지상바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영감이 술을 한 잔 두 잔 하다 보니 그만 깜빡 취했어. 그놈이got 밤낮 보리밥덩이나 빌어먹던 속에 술 몇 잔 들어가니 취할 것 아니겠습니까? 취해서 픽 쓰러졌는데 하필이면 아랫목에 뉘어놓은 어린애를 깔고 쓰러졌습니다. 며느리가 저녁상을 차려가지고 방에 들어와 보니 시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를 깔고 쓰러진 겁니다. 아기가 어른 몸에 깔리니까 숨이 막혀 죽지 않겠습니까? 아, 이놈의 영감이 아기를 죽여놓은 것입니다. 며느리가 그걸 보니 그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아기를 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기를 안고 나오니까 마침 일 나갔던 남편이 들어오는 겁니다. 남편한테 죄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물에 물 기르러 갔다가 거지꼴이 된 시아버지를 만난 일이며
집에 모셔다가 술 대접을 했더니 아기를 깔고 쓰러져서 아기가 죽은 것까지 다 이야기했습니다. 아이 잃은 내 왜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양아들 며느리로 들어가 살다가 하루아침에 쫓겨났는데 이제는 거지꼴이 돼가지고 온 것을 대접하노라고 했더니 아기까지 죽여놨단 말입니다. 이쯤 되면 누구든지 양아버지고 뭐고 원수같이 보일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내외 의논하는 것 좀 들어보면 놀랐습니다. 아버지는 깨나셨어? 웬걸요? 아직 세상 모르고 주무시는걸요. 아버지가 이 일을 아시면 무척 상심하실 터이니 아버지 모르게 아이를 갖다 묻읍시다. 이렇게 의논을 하고는 아기를 안고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뒷산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기를 묻으려고 구덩이를 팠습니다. 구덩이를 파고서 아기를 막 묻으려고 하는데 아기가 꿈틀꿈틀하더니 응애하고 운단 말입니다. 숨이 막혀서 기절했다가 막 깨어난 겁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아기를 도로 꺼내서 안고 보니 아기 묻으려고 팠던 구덩이 속에 뭐가 번쩍번쩍하고 빛이 나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게 죄다 금덩어리인 것입니다. 금덩어리가 하나 둘도 아니고 아주 지천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금덩어리를 죄다 파내어 짊어지고 내려와서 팔아가지고 아주 큰 부자가 됐습니다. 딸셋은 나중에 모두 남편들한테 소방 맞고 쫓겨나 빌어먹고 살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딸셋과 양아들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말라는 속담은 이제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부모님한테 잘하세요. 그래야 복 받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무서운 이야기는 무서워서 좋고 실없는 이야기는 실없어서 좋고 이런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옛날 옛적에 노총각 포수가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총을 들고 돌아다니다가 하루는 어느 마을에 가보니 온 동네가 그냥 싸늘한 것입니다. 사람은 없고 빈집만 수두룩하단 말입니다. 이 집 저 집 기웃거리다가 어느 초가집에 가니까 신이 한 켤레 있었습니다. 주인 있소? 주인 있소? 하니까 한 젊은 과부가 나오는데 하얀 소복쟁이인 것입니다. 남편이 죽어 소복을 입고 있었던 겁니다. 웬 손님이요? 지나가는 길손인데 하룻밤 자고 갑시다. 안 됩니다. 여기서 못 주무십니다. 이러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밤마다 하나씩 죽어나가서 이제 나 하나 남았는데 오늘 밤엔 내 차례요. 손님도 여기 있다간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니 그냥 가시오. 사연을 들어보니 발포 전부터 밤마다 시커먼 것이 새 놈이 나타나서 사람을 하나씩 잡아갔다고 그러는 겁니다. 캄캄할 때 들이닥쳐서 냅다 잡아가는데 잡혀가는 사람은 소리도 한 번 못 질러보고 그냥 사라졌다는 겁니다. 내가 포수요. 나한테 총이 있으니 한번 해봅시다. 놈들을 잡을 수 있을 거요. 말리는 걸 부득부득 우겨서 그날 밤에 그 집에서 묵었습니다. 촛불이고 등불이고 집안에 켜놓은 불은 죄다 꺼져버려 온통 캄캄해진 겁니다. 조금 있으니까 또 찬바람이 휙 불더니 밖에서 시커먼 것이 담을 넘어 들어온 것입니다. 문틈으로 가만히 보니까 귀신인지 도깨비인지 모르겠는데 큰 놈이 하나, 중간치가 하나, 작은 게 하나 이렇게 세 놈인 것입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마루에 쓱 올라서는데 요렇게 보니까 이것들이 다 도깨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도깨비가 아니고 짐승 도깨비이지 뭡니까? 큰 것은 호랑이 도깨비이고 중간치는 여우 도깨비이고 작은 것은 토끼 도깨비인 것입니다. 머리는 동물인데 몸은 사람 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놈이 방으로 쓱 들어서려다 말고 그중 작은 놈 토끼 도깨비가 이거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점을 한번 쳐봐야겠습니다. 이러겁니다. 호랑이 도깨비가 토끼 도깨비한테 그래라, 점괘가 좋게 나올 게다. 토끼 도깨비가 점을 툭탁툭탁 쳐보더니 하는 말이 점괘가 좋지 않습니다. 아주 불길합니다. 못이 그렇게 불길한데. 나는 놀라서 죽을 운이고 여우 형님은 불에 타 죽을 운이고 호랑이 형님은 다리가 찢어져 죽을 운이요. 하니까 그 얼마나 재수없는 소리입니까? 호랑이 도깨비가 그만 화가 나서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예끼 유망한 놈. 그따위 점괘가 어디 있느냐? 얼마나 벼락같이 소리를 질러놨는지 토끼 도깨비가 그만 깜짝 놀라서 펄쩍 뛰다가 자빠져 죽어버렸습니다. 점괘대로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우 도깨비가 방문을 벌컥 여는데 이때 포수가 총을 한 방 쐈습니다. 그런데 마침 총이 잘못됐는지 총알은 안 나가고 불똥만 튀는 것입니다.
불똥이 여우 꼬리에 옮겨 붙어서 그만 여우 도깨비 불에 홀랑 타 죽었습니다. 또 점괘대로 된 것입니다. 호랑이 도깨비가 보니까 겁이 나는 것입니다. 토끼가 놀라 죽더니 여우가 불에 타 죽고 이제는 자기 차례란 말입니다. 이러다가 진짜로 죽겠다. 어서 도망가자. 하고 냅다 도망가다가 뒷다리가 대문 문지방에 딱 걸렸습니다. 그 바람에 다리가 쭉 찢어져서 죽어버렸습니다. 이것도 점괘대로 된 것입니다. 죽으면서 호랑이 도깨비가 아, 도깨비 그놈이 점 하나는 용하게 치는구나. 세 가지 점괘가 다 맞아떨어졌네. 새 도깨비가 다 죽으니까 잡혀갔던 사람들도 다 풀려나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후 포수는 과부가 된 젊은 처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아주 잘 살았습니다. 옛날 옛적에 눈먼 장님하고 눈뜬 사람하고 이웃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눈뜬 사람 성질이 좀 고약했던 모양입니다. 눈 멀었다고 괄시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입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 제 마음대로 골려먹는단 말입니다. 두 집 논이 서로 딱 붙어 있어서 도랑 하나로 두 집 논에 물을 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물꼬를 막아버리면 다른 쪽 논에 물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눈뜬 사람이 당최 눈먼 사람네 논에 물을 안 주는 것입니다. 장님이 애써 제 논에 물길을 만들어 놓으면 눈뜬 사람이 가만히 물꼬를 싹 막고 제 논에 물을 끌어댄단 말입니다. 장님이란 게 앞이 안 보이니까 손으로 더듬더듬하는 판인데 천신만고로 물을 대놓으면 빼내가고 이러니 참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 뻔히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장님네 집에 놀러오는 척하고 와서 갈 때는 꼭 무슨 물건이든지 하나씩 집어가는 겁니다. 괭이도 집어가고 낫도 집어가고 부엌세간에다 곡식 자루까지 슬슬 집어가니까 그 사람이 왔다 가면 꼭 물건이 하나씩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도 뭐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도둑질을 해도 눈으로 봐야 잡든지 말든지 하지. 당최 안 뵈니까 어쩔 도리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내리 몇 해를 당하고 나니까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장님이 어떻게 하면 저놈의 버릇을 고쳐줄고 가만히 궁리를 했습니다. 궁리를 하다가 묘한 꾀를 하나 냈습니다. 이제 종이 한 장을 아무것도 안 쓴 하얀 종이를 구해다가 그걸 다른 종이로 싸는 겁니다. 정성스럽게 싸서 새끼줄로 가로세로 묶고 그걸 또 다른 종이로 싸서 묶어. 그렇게 싸서 묶고 한도 끝도 없었습니다. 20겹이고 30겹이고 싸서 묶어서는 그걸 또 보자기로 싸는 겁니다. 보자기로 싸서 묶고 또 싸서 묶고 이렇게 20겹이고 30겹이고 싸 묶어 놓으니 이불보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또 새끼줄로 이리 묶고 저리 묶고 사방팔방 묶어놨습니다. 누가 봐도 그건 보물 보따리인 것입니다. 이래 놓고 눈뜬 사람네 집에를 턱 찾아갔습니다. 이 사람 집에 있는가? 눈먼 사람이 무슨 일로 얘까지 왔나? 다름이 아니고 자네가 전에 빌려간 돈 받으러 왔네. 눈뜬 사람이 들어보니 기가 막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 게야? 언제 자네 돈을 빌렸어? 자네가 돈 100냥이나 빌려 쓰고 증서까지 만들어줬자는가? 물꼬를 맞고 세간 훔친 일은 있어도 돈 빌린 적은 없는데 아님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증서까지 들먹이니 환장할 노릇이지 않겠습니까? 서로 빌려갔네 아니네 하다가 아, 그러면 송사를 하러 가세. 누구 말이 옳은지. 하고 눈먼 장님이 말하고 그 고을 원님한테 갔습니다. 갈 때 장님은 그 종이 한 장 싼 것, 그 이불 보따리만 한 것을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짊어지고 원님한테 턱 가서 사또, 이 사람이 내 돈 100냥을 빌려 쓰고 이제 와서 못 주겠다 합니다. 했습니다. 눈뜬 사람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길길이 뛰는 것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여기 증서까지 있으니 잘 살펴주십시오. 하고 보따리를 턱 내놨습니다. 원님이 그놈의 보따리를 푸는데 이건 모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새끼줄 다 풀고 나면 보자기요. 보자기 끄르고 나면 또 보자기요. 한꺼풀 벗기면 또 한꺼풀 나오고 또 벗기면 또 나오고 아 그놈의 걸 다 벗기는데 한나절이 걸렸습니다. 다 벗기고 보니 달랑 빈 종이 한 장 들었단 말입니다. 이걸 본 원님이 장님에게 이건 아무것도 안 쓴 백지가 아니냐? 그 말을 듣고 장님이 그만 땅바닥에 엎어져서 떼굴떼굴 구르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아이고, 속았구나.
저 사람이 이 증서를 줄 때 돈 100냥 빌린 것 다 적고 도장까지 벌겋게 찍었다고 하더니 백지를 줄 줄이야. 아이고, 이제 나는 망했다. 하고 땅을 치며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일이 이쯤 되니 누군들 장님이 일부러 그런다고 믿겠습니까? 증서가 얼마나 중했으면 종이에 싸고 보자기에 싸고 신주단지 모시듯 20겹이고 30겹이고 싸두었겠습니까? 돈을 빌려주지 않고서야 증서를 받을 리 없고 증서를 받았으니 저리 중중하게 간수를 해두지 않겠습니까? 원님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건 저 눈 뜬 사람이 장님을 속인 게 틀림없다 싶은 것입니다. 냅다 눈 뜬 사람한테 불호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내 이놈, 고얀 놈, 어디 속일 데가 없어 앞 못 보는 사람을 속였더냐. 당장 장님에게 돈을 갚되 이자까지 쳐서 150냥을 갚으렸다. 또한 앞으로는 2번 다시 불쌍한 사람을 속이지 마라. 원님의 호령이 추상 같으니 어쩔 도리가 있겠습니까? 억울해도 할 수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제가 저질러 놓은 잘못도 있으니 도둑이 제발 저린 격으로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서 그냥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님의 꾀에 원님도 속고 눈 뜬 사람도 속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눈 뜬 사람이 생돈 150냥을 물어주게 생겼는데 장님이 눈 뜬 사람을 가만히 찾아가서 하는 말이 자네가 그동안 몰래 가져간 물건이나 되돌려주고 우리 논에 물고만 가만히 놔둔다면 내 그 빚을 몽땅 탕감해 줌세. 그러니 딴 말 말게. 이러는 것입니다. 눈 뜬 사람이야 그 말이 그저 감지덕지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님은 잃은 물건 도로 찾고 농사도 잘 짓고 눈 뜬 사람 버릇도 고쳐서 잘 살았습니다. 남의 약점을 잡아 기만하면 자신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옛적에 한 할아버지가 살았는데 아주 가난했습니다. 가난해서 돈 구경 못 해본 지 오래인 것입니다. 하루는 이웃 마을에 일해주러 갔다가 밤이 이슥해서 돌아오는데 모퉁이를 딱 도니까 도깨비란 놈이 턱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아범, 씨름 한판 하자. 도깨비란 놈이 본래 씨름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싫어. 나 힘없어. 오늘 하루 종일 일했어. 하루 종일 일하고 오는 기린이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딱 한 판만 하자. 싫다는데도 부득부득 졸라대는 것입니다. 도깨비가 한번 조르기로 들면 당할 장사가 없거든 말입니다. 할 수 없이 씨름을 했습니다. 둘이 고이춤을 맞잡고 씨름을 하는데 뭐 해볼 것도 없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할아버지는 늙어서 기운이 없는 데다가 하루 종일 일을 해서 아주 녹초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도깨비는 기운이 팔팔하니 뭐 상대가 되겠습니까? 금방 지고 말았습니다. 할아범 한 판 더 하자. 도깨비가 또 졸라대서 한 판 더 했는데 또 졌습니다. 3세판이다. 한 판만 더 하자. 도깨비가 졸라서 또 했습니다. 이제 막판이어서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도깨비 왼다리를 툭 쳤습니다. 그냥 힘도 안 쓰고 툭 건드렸는데 도깨비가 나무 뜬결처럼 스르르 넘어가는 것입니다. 본래 도깨비가 오른쪽으로만 힘을 쓰지 왼쪽으로는 힘을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겼습니다. 아이쿠, 졌네. 예쏘, 씨름 갑시오. 씨름 3판을 하고 나서 도깨비가 돈을 성냥 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살림의 돈 성냥이 어디겠습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와서 그 이튿날 쌀 사고 고기 사고 해서 잘 먹었습니다. 이웃에 사는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지나다가 구수한 밥 냄새 고기 냄새를 맡았습니다. 아니, 가난뱅이 주제에 웬 쌀밥이고 고긴가? 가난한 할아버지가 어제 있었던 일을 다 말해줬습니다. 도깨비 만나서 씨름 3판 하고 돈 성냥 얻은 얘기를 다 했습니다.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날 밤에 당장 도깨비 나오는 모퉁이로 갔습니다. 아니나 달라 밤이 이슥해지니까 도깨비가 썩 나오는 것입니다. 할아범, 씨름 한판 하자. 그래서 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도깨비 왼다리를 쳤습니다. 지기 싫어서 말입니다. 왼다리만 툭 건드리면 넘어가니까 이기기 쉽지 않겠습니까? 내리 3판을 다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도깨비가 돈을 주는 것입니다. 예쏘, 씨름 갑시오. 씨름 3판 다 이기고 돈 성냥 벌고 세상에 이런 횡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아주 신이 나서 그 다음 날도 또 도깨비 나오는 모퉁이로 갔습니다. 밤이 이슥이슥해지니까
도깨비가 나와서 하라범, 씨름 한판 하자. 해서 또 씨름을 했습니다. 또 내리 세 판을 다 이기고 돈 성냥 벌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모퉁이로 가서 도깨비하고 씨름해서 내리 세 판을 다 이기고 돈 성냥 벌고 그 다음 날도 모퉁이로 가서 도깨비하고 씨름해서 내리 세 판을 다 이기고 돈 성냥 벌고 날마다 그러고 사는데 한 달쯤 지난 뒤에 관가에서 포졸들이 몰려왔습니다. 육모방망이를 손에 들고 왔습니다. 욕심쟁이 할아버지네 집에 들이닥쳐서 돈을 다 찾아내더니 이제야 찾았군. 이 도둑을 어서 끌고 가자. 하고는 할아버지를 오라로 묶어서 끌고 가는 겁니다. 어찌된 일인고 하니 한 달 전부터 관가 창고에 넣어둔 나랏돈이 조금씩 줄어들기에 관가 사람들이 돈의 표시를 해놓고 지켜봤습니다. 그랬더니 밤마다 돈이 성냥씩 없어지는데 쥐도 새도 모르게 스르르 사라지는 겁니다. 거참 이상하다 하고 있는데 웬 할아버지가 날마다 돈 성냥씩 번다는 소문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 집을 찾아와 뒤져보니 아닌 게 아니라 표시를 해놓은 나랏돈이 죄다 있는 겁니다. 도깨비가 씨름값으로 돈 성냥을 줄 때 자기 돈을 안 주고 나랏돈을 훔쳐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그만 도둑으로 몰려오게 갇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아무리 그게 아니라 도깨비한테서 받은 돈이라고 해도 믿어나 주겠습니까? 돈의 표시가 딱 되어 있으니 꼼짝없이 도둑이 된 것입니다. 그러게 씨름을 해도 한두 판만 하고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사람들도 뜻하지 않는 횡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단지 운이지 그것을 악용한다면 욕심쟁이 할아범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 옛적에는 벼슬아치 행차가 백성들한테는 무척 귀찮은 짐이 되었습니다. 신관 사또가 새로 바꿔서 오면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길을 닦는 거였습니다. 말하자면 신관을 맞이하는 인사치레인데 그런 일을 백성들이 즐겨서 하겠습니까? 관에서 시키니까 마지못해 한 것입니다. 어느 고을의 원님이 새로 바꿔 오게 돼서 그 고을 백성들이 길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하필 온유월이지 뭡니까? 온유월이면 한창 바쁜 농사철이 아니겠습니까? 한나절 해가 아쉬운 때인데 이때 사또가 바꿔 온다고 불려나가 길을 닦자니 그 뭐 기분이 좋을 리 없었습니다. 모두들 투덜투덜하면서 길을 닦는데 웬 낯선 사람이 와서 기웃기웃하더니 여보시오들, 무슨 일로 길을 닦소? 하고 물었습니다. 안 그래도 기분이 언짢은 판국에 그러니 좋은 대답이 나올 리 없지 않겠습니까? 고을 사람 중에 한 머슴이 냉큼 그 말을 받아 이 고을의 원님인지 원숭이인지가 새로 갈려온다고 이런다오. 원님인지 원숭이인지 오려거든 동지 섣달 한가할 때나 오지 왜 하필이면 이 바쁜데 온다. 원님인지 원숭이인지.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모가지 치는 말인 겁니다. 물은 사람이 누군고 하니 바로 그 고을에 새로 바꿔 오는 원님이었습니다. 원님이 일부러 허름하게 차려입고 고을 사정을 살피노라고 하인 하나 데리고 와서 기웃거리는 중이란 말인 겁니다. 그 원님의 코앞에서 원님인지 원숭이인지 해놨으니 이제 모가지가 달아날 일만 남은 겁니다. 그런데 이 머슴은 그것도 모르고 연신 원님인지 원숭이인지 하면서 투덜투덜했습니다. 그러는 걸 듣고 하인이 원님에게 가만히 귀속말로 사또, 저런 놈의 입을 찢어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자 그걸 이 머슴이 들었습니다. 귀가 밝아서 귀속말하는 걸 다 들었단 말입니다. 듣고 보니 이거 일을 저질러도 보통으로 저질러 놓은 게 아니었습니다. 여태 원님인지 원숭이인지 하며 욕을 해댄 원님이 바로 코앞에 서 있으니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옛날에 고을 원님이라면 백성들한테 하늘 같은 벼슬아치 아니겠습니까? 원님 밑에서 일하는 아전이나 사령 앞에서도 벌벌 떠는 게 힘없는 백성인데 하물며 지엄한 목민관이야 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이쿠, 이제는 죽었구나. 이 사람이 그만 눈앞이 깜깜해지는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더라고 번개같이 좋은 생각이 탁 떠올랐습니다. 이 머슴은 이 고을에서 잔머리가 가장 좋은 놈이었습니다. 설이 맞은 호박잎 따듯이 시치미를 뚝 떼고서 원님한테 보아하니 과객인지 원숭이인지 갔소만 잘 곳이 없거든 우리 집에나 갑시다. 우리 집인지 원숭이인지. 했습니다. 그것도 원님의 코앞에 낯을 바짝 들이대고 그랬습니다. 원님이 들어보니 갈수록 태산이지만 자기가 허름한 복장을 해가지고 나설 적에는
신분을 감추노라고 그런 건데 갑자기 이놈 내가 원님이니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어정쩡하게 그래, 당신 집은 어디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집이 우리 집이요. 우리 집인지 원숭이인지. 가리키는 곳을 보니 삽작이 너덜너덜한 초가집이었습니다. 손님 치를 만한 집으로 배지는 않는데. 잠자리야 오죽하겠소만 먹을 것인지 원숭이인지는 남아둘 거요. 먹을 것인지 원숭이인지. 왜 그러소? 집에 무슨 병사라도 났어. 아,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제사인지 원숭이인지를 지낸다오. 우리 아버지인지 원숭이인지 제사를 지내는데 그만하면 먹을 거야 많지 않겠소. 이쯤 되니 원님도 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자기 아버지더러 아버지인지 원숭이인지 하고 욕을 해대는 놈한테 더 뭘 말하겠습니까? 아하, 저놈은 본래 말버릇이 저렇게 고약한 놈이로구나. 일부러 나를 두고 욕을 한 건 아니로구나. 그렇다면 공연히 긁어 부스럼 만들 일이 무엇 있겠나. 못 들은 척하고 가버리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슬그머니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머슴은 화를 면하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벼슬아치 행차에 애매한 백성들 욕보는 건 참 못된 일인데 요새도 혹 그런 일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있다면 없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난한 사람은 그저 배짱이 두둑하고 넉살이 좋아야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체면 다 차리다가는 빌어먹지도 못했습니다. 옛날에 웬 총각이 있었는데 워낙 가난하게 살다 보니 어지간히 낚아죽이 두꺼웠습니다. 가난해서 나이 3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갔는데 30해가 넘도록 느는 거라고는 배짱이여 넉살입니다. 그저 밤낮 궁리하는 것이 장가갈 궁리하는 겁니다. 한 번은 이웃 마을에서 한 사람이 사윗감을 구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혼인할 여자 또한 미색이 뛰어나다고 소문이 난 처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딴 건 아무것도 안 보고 그저 술 안 먹는 사위를 구한다는 겁니다. 가문이고 살림이고 나이고 다 접어두고 그저 술만 안 먹으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소문을 듣고 이 총각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결혼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데 말입니다. 좋아, 이번에는 확실하게 장가를 가야겠어. 나보다 배짱 두둑한 놈이 또 있을까? 그래서 총각이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가보니 장가 못 간 노총각이 엄청나게 몰려와 있는데 저마다 술 못 먹는 자랑하느라고 입이 벌게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날 이때까지 술이라고는 입에 대본 적도 없습니다. 입에 대기는커녕 구경해 본 적도 없습니다. 술이라니 그게 뭐요? 나는 처음 들어보. 이렇게 떠들어대는데 그게 다어풍이여 넉살 아니겠습니까? 그러는 걸 가만히 듣고 있던 총각이 그만 자빠져 떼굴떼굴 구르는 겁니다.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어. 하면서 눈꺼풀을 하얗게 뒤집고 떼굴떼굴 구르니까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놀랄 것 아니겠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러나 하고 달려들어 총각을 붙잡아 팔다리를 주무르고 따귀를 때리고 해서 제정신이 들게 해놨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드는 듯이 눈을 멀뚱거리고 누워있으니까 죄다 왜 그러느냐고 물었습니다. 아, 말도 마시오. 나는 술이라는 말만 들어도 이렇게 발작을 한다오. 그러니 내 앞에서 절대로 술이라는 말은 입 밖에 꺼내지도 마시오. 하니까 장인 될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저것보다 술을 못 먹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단 말입니다. 술이라는 말 몇 마디에 저렇게 정신을 잃고 발작을 하는데 뭘 더 바라겠습니까? 당장 사위삼자하고 바로 날을 받아 혼례를 치렀습니다. 혼례 날 신랑 신부가 나눠 먹는 합한주라고 있지 않겠습니까? 신부 집에서는 신랑이 술을 못 먹으니 합한주에 술 대신 쌀뜨물을 쓰자 하고 쌀뜨물을 술잔에 따라줬습니다. 그랬더니 신랑이 또 발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모관대 쓴 신랑이 대례상 앞에서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어. 하면서 떼굴떼굴 구르니 일났지 뭡니까? 팔다리를 주무르고 미음을 써먹여서 억지로 정신을 들게 해놓으니 신랑이 하는 말이 내가 예전에는 술만 보면 발작을 했는데 이제는 멀건 물만 보면 발작을 합니다. 할 수 없이 술을 따라주니까 벌컥벌컥 잘 먹는 것입니다. 본래 술이 없어서 못 먹는 놈이었습니다. 그 후 장가간 뒤로 술을 잘만 먹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 본 사위를 술 먹는다고 도로 물을 수 있겠습니까? 술 먹고도 색시와 아주 잘 살았습니다. 요즘 이렇게 했다가는 딱 철창가기 십상이지 옛날에는 정말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라도 해야 장가갈 수 있나 봅니다.
옛날 옛적에 한 농사꾼이 살았습니다. 농사꾼은 열심히 일하고 남한테 조그만한 해가 되는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농사꾼이 논을 딱 서마지기 가지고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 옆에 정승이 있었는데 정승은 논이 30마지기도 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논이 정승네 논 사이에 딱 끼어 있었던 것입니다. 정승이 보니까 그게 개밥의 도토리 마냥 눈에 거슬린단 말입니다. 저걸 어떻게든 자기 걸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비싼 돈 주고 사기는 싫고 그렇다고 아무리 정승이라도 남의 것을 그저 빼앗을 수는 없고 해서 국리 끝에 그 농사꾼을 불렀습니다. 불러다 놓고 여보게 우리 논 서마지기를 걸고 이야기 내기를 하세. 누구든지 이야기를 더 재미나게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걸세. 이랬습니다. 농사꾼은 썩 내키지 않았지만은 뭐 별수가 없었습니다. 저쪽은 정승이고 이쪽은 농사꾼인데 농사꾼이 정승 말을 안 들었다가는 무슨 경을 칠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내기를 했습니다. 먼저 정승이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전에 당나귀에다 짐을 싣고 가다가 허벌판에서 소나기를 만났지 뭔가. 그 소나기를 피할 데가 없어서 쩔쩔매다 보니 마침 옆에 커다란 버섯이 하나 있지 않겠나. 그래 그 버섯 밑에 들어가서 버섯 기둥에 당나귀를 메고 비를 피했다네. 정승은 아주 새파랄 때부터 벼슬하고 돌아다니느라고 거짓말이 아주 입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벼슬아치란 게 거의가 거짓말쟁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입만 떼면 거짓말이 그냥 술술 나오는 것입니다. 정승이 또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 집에 오니까 우리 아버지가 살림을 내주네. 그런데 다른 건 아무것도 안 주고 달랑 바늘 한 개를 주지 뭔가. 그런데 그 바늘이 어마어마하게 커서 말이지 그걸 대장간에 가지고 가서 세간을 치었다네. 솥도 치고 그릇도 치고 열쇠도 치고 자물쇠도 치고 괭이다 가래다 홈이다 쟁기다 몽땅 장만해서 살림을 놨지. 그러고도 쇠가 남아서 곳간에 넣어놨다네.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 이야기를 눈도 깜짝 안 하고 마구 주워 해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자 이제 자네가 이야기를 해보게. 나만큼 재미나게 해야 되네. 하니까 농사꾼이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여태 농사 짓고 살면서 그런 거짓말 입에 담기는커녕 생각도 못 해봤으니 말입니다. 그 거짓말이란 것도 하던 사람이라야지 안 해본 사람은 못하는 법이거든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저는 그런 거짓말 이야기는 한마디도 못하겠습니다. 하고 손을 절레절레 내저었습니다. 그랬더니 정승이 응, 그럼 내가 이기고 자네가 졌네. 약속대로 자네 논 서마지기는 내 찾을세. 내 내일 일찌감치 자네 집에 갈 테니 논문서나 꺼내놓게. 이러는 것입니다. 농사꾼은 그 길로 집에 돌아가서 그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더니 돈 한 푼 못 받고 피 같은 논 서마지기를 고스란히 빼앗기게 됐으니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이불을 쓰고 누워서 끙끙 앓고 있으니 아내가 보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보, 왜 그러고 누웠어? 어디 아프오? 아, 당신은 알 것 없소. 식구간에 못할 말이 어디 있다고 그러오. 말이나 해보.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이 이만저만하게 돼서 논 서마지기 빼앗기게 됐다고 말입니다. 아내가 가만히 이야기를 듣더니 아, 그거 걱정할 것 없어. 나한테 맡겨둬요. 하고는 또 이르는 것입니다. 내가 내일 아침에 마당에다 겹불을 피워놓고 배를 맬 테니 당신은 집무술 커다란 걸로 하나 그 옆에 가져다 놓고 그 속에 들어가 있으시오. 정승이 와서 논문서 달라면 내가 무슨 말을 할 터이니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냥 툭 쓰러지면서 깔깔대고 크게 웃으시오. 그렇게만 하면 된단 말이오. 그렇게 하고서 그 이튿날이 됐었습니다. 아침에 아내는 마당에서 겹불을 피워놓고 배를 메고 남편은 그 옆에 커다란 집무 하나 가져다 놓고 그 속에 들어가 숨어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니 정승이 와서 남편을 찾아 아, 이 집 쥐는 어디 갔나? 왜 그러십니까? 이 누추한 곳까지 오시고. 아, 내가 뭘 가져갈 게 있어서 왔네. 그러면 이따 저녁에 나와 보시지요. 남편은 어저녁에 난 송아지와 오늘 아침에 난 망아지를 데리고 논갈러 갔습니다. 정승이 들어보니 어이가 없거든. 어저녁에 난 송아지와 오늘 아침에 난 망아지를 데리고 논갈러 갔다니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이 다 있냐 말인 것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그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아내가 태연하게 받아넘기는 것입니다. 그러게 말씀입니다. 본시 우리는 그런 거짓말 할 줄 몰랐지요. 그런데 나리 하는 걸 보고 배웠답니다. 나리께서 그랬다면서요. 버섯 밑에 당나귀하고 들어가 비를 피하고 바늘 하나로 온갖 세간을 다 치웠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요? 이래놓으니 정승이 뭐 할 말이 있어야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이때 옆에 있는 진무씨 툭 쓰러지면서 깔깔대고 크게 웃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저것 보십시오. 하도 말 같지 않은 말이라서 저 진무시 다 웃지 않습니까?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정승은 그만 얼굴이 빨개져서 냅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논서마지기 안 빼앗기고 잘 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도 권력자가 자기 지위를 이용해 갖지도 못한 자들의 마지막까지 가지려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은 현명한 원님의 재판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한 원님이 있었는데 이 원님은 재판 잘하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송사라도 뚝딱뚝딱 속 시원하게 판결을 해버리겁니다. 그래서 이 고을에는 억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한 번은 한 과부 할머니가 원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또. 이 늙은이는 닭을 쳐서 먹고 사는데 어젯밤에 도둑이 들어서 닭 10마리를 몽땅 훔쳐 가버렸지 뭡니까? 부디 도둑을 잡고 닭을 찾아주십시오. 원님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할멈 집에 닭이 있다는 걸 누가 아는가? 그야 우리 동네 사는 사람이면 다 알지요. 그래, 알았네. 하고는 이방을 시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오게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죄다 왔습니다. 늙은이 젊은이 남정네 아낙네 할 것 없이 다 와서 동원들이 그득하게 모여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도 원님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쓰다 달다 말 한마디 없는 겁니다. 한나절이 지나도록 그러고 있으니 사람들이 좀이 쑤실 것 않겠습니까? 사또, 다 모였으니 이제 재판을 시작하시지요. 보다 못해 사람들이 재촉을 했습니다. 원님은 뜰을 한 바퀴 휘 둘러보더니 다 모이긴 아직 안 온 사람이 있는데.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동네 사람들이 수군수군하며 머리를 세어봤습니다. 틀림없이 다 온 것입니다. 혹시나 하고 또 세어봤습니다. 그래도 다 있는 것입니다. 사또, 세어보니 다 있습니다요. 원님은 또 한 바퀴 휘 둘러보더니 아니, 아직 안 온 사람이 있네? 하는 겁니다. 이상하다 하고 또 세어봤지만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있다고 하면 원님은 안 온 사람이 있다고 하고 또 세어보고 있다고 하고 원님은 없다고 하고 그러느라고 하루해가 다 갔습니다. 모두들 배는 고프고 다리는 아프고 오금은 저리고 가만히 있어도 짜증이 나는 판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나서서 원님한테 따졌습니다. 사또, 아무리 세어봐도 다 있는데 왜 자꾸 없다고 하십니까? 그러자 원님이 발을 탕구르며 동원 기둥이 들썩들썩할 정도로 호통을 치는 겁니다. 닭 훔쳐 간 놈들이 아직 안 왔잖아. 그러자 뒤쪽에 서 있던 젊은이 셋이 엉겁결에 손을 번쩍 들고는 사또, 저희들도 왔는데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닭도둑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닭도둑을 잡고 나서 한 달이 채 못 되어 이번에는 가난한 농사꾼 한 사람이 원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도, 저한테 재산이라고는 소 한 마리뿐인데 글쎄 그 소가 오늘 아침 외나무 다리를 건너다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다리 부러진 소가 일을 하겠습니까? 팔려고 한들 그런 소를 누가 사겠습니까? 이제 저는 영락없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원님이 듣더니 농사꾼한테 물었습니다. 그래, 그 소가 황소인지 암소인지 나이는 몇이면 몸집은 얼마나 큰지 소상히 알게. 예, 황소이고 나이는 7살이며 몸집은 또래 중 큰 축이 듭니다. 이번에는 이방을 불러서 물어. 여보게 이방, 이 고래소 잡는 백정 중에 먹고 살만한 이가 있는가? 예, 있습니다. 그 사람을 불러오게. 이방이 냉큼 사령을 시켜 백정을 불러왔습니다. 백정이 오니 원님이 정색을 하고 물었습니다. 자네가 만약에 소를 판다면 황소 7살의 몸집은 또래 좀 큰 축에 드는 것을 얼마나 받겠는가? 소를 팔 때야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받고 싶은 게 정한 이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소라면 300냥은 너끈합지요. 자네가 만약에 소를 산다면 다리 부러진 소라도 괜찮겠나? 백정이 소를 사면
잡아서 고기로 팔 테니 다리가 성하든 부러졌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예, 그런 소도 괜찮습니다. 옳거니 잘 됐네. 저 사람 소가 오늘 아침에 외나무 다리를 건너다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다네. 자네가 300냥에 사가는 게 어떤가? 자기 입으로 금을 놨는데 어쩔 수 있나. 백정은 소를 사갔습니다. 농사꾼은 그 돈 300냥으로 새 소를 사서 농사 잘 짓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 있다가 또 송사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무슨 송사인고 하니 죽은 거위 임자 찾는 송사인 것입니다. 고을 안에 거위 키우는 집이 2집 있는데 2집 다 어저께 거위 1마리씩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밖에서 죽은 거위 1마리를 주워왔습니다. 서로 제 거위라고 우기니 이게 송사가 되는 겁니다. 사또, 이 거위가 누구네 거위인지 밝혀주십시오. 원님이 거위를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거위 잃어버린 게 언제인가? 둘 다 어저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 어저께는 거위한테 뭘 먹였는가? 한 집에서는 보리를 먹였다고 하고 한 집에서는 수수를 먹였다고 한단 말입니다. 거위라는 게 본디 아무거나 잘 먹으니까 2집에서 각각 다른 걸 먹이기가 쉽거든 말입니다. 원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이 거위는 어차피 죽은 것이니 누가 임자가 되든 고아 먹을 테지. 하고는 이방을 불러서 말하길. 이 거위를 가져가 털을 뽑고 내장을 드러내어 고아 먹기 좋도록 장만해주게. 그리고 내장은 버리되 밥통만은 내게 가져오게. 잠시 뒤에 이방이 거위 털 뽑은 것과 밥통을 들고 오니까 원님이 밥통을 딱 갈라본단 말입니다. 갈라보니까 그 안에 보리가 있었습니다. 어저께 먹은 것이니 다 안 샀고 밥통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이것 보게나. 이 거인 보리 먹인 집 것이 틀림없지. 그렇게 해서 임자를 찾아주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에도 이런 원님이 많았으면 억울한 사람이 많이 없을 것입니다. 옛날 옛적에 참가랑이가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아이들 굶기는 게 너무 안쓰러워. 어느 날 처가에라도 가서 뭐 좀 얻어올까 하는 생각으로 처가에 갔습니다. 가서 장인어른, 장모님 암흑에 서방 왔습니다. 잘 계셨는지요? 했습니다. 응, 왔는가? 자주 보내. 장인 장모는 건성으로 그러고는 부엌에다 대고 거기 찬밥 남은 것 한 그릇 갖다 줘라. 하는 것입니다. 찬밥 남은 것 한 그릇하고 소금 한 접시를 갖다 준단 말입니다. 찬밥이나 더운 밥이나 며칠 굶은 배가 뭘 가리겠습니까? 막 먹으려고 하는데 마침 다른 사위가 왔습니다. 이 사람은 둘째 사위고 새로 온 사람은 맞사위인데 맞사위는 쌀섬깨나 쌓아두고 사는 부자였습니다. 그 부자 사위가 와서 장인어른, 장모님, 암흑의 서방 왔습니다. 아이고, 자네 왔구먼. 어찌 이제야 오나? 자주 들리지 않고. 반색을 하고는 부엌에다 대고 맞사위 왔다. 어서 닭 잡고 떡 해라. 밥도 새로 짓고. 한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그만 밥맛이 뚝 떨어져 상을 물렸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런 밥은 못 먹겠다 싶어 상을 탁 물리고 암흑의 서방 그만 갑니다. 하고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나와서 휘적휘적 집으로 가면서 생각해보니 이것 참 사람이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장인 장모한테 이렇게나 수모를 당하고서도 그냥 쏙없이 살 일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이게 다 가난한 탓이니 딱 10년만 작정을 해보자. 10년 동안 작정을 하고 대들면 안 될 일이 무엇 있으랴. 이렇게 마음을 먹고 집에 돌아가서 아내한테 말을 했습니다. 여보,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아주 딴 데로 갑시다. 아, 어디를 가든 이보다 더 못 살기야 하겠나 싶은 거지 말입니다. 그래서 내외가 보따리 싸서 이고 지고 아이들 데리고 아주 먼 데로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얼씬도 안 하는 산속으로 들어가서 움막을 지어놓고 그때부터 딱 마음을 먹고 시작하는 겁니다. 뭘 시작하느냐 하면 우리 오늘부터 10년 동안 온 식구가 하루 3끼 보리죽만 먹고 삽시다.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앞으로 1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 보리죽 3사발, 더는 먹지 맙시다. 내 손님이 오면 내가 굶고 내 몫을 대접하겠소. 그럼 전 친정에서 누가 날 보러 와도 내가 굶고 내 몫을 대접하지요. 이렇게 결심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작정을 하고 시작하는데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날부터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온 식구가 하루 보리죽 3사발만 먹고 죽도록 일을 했습니다. 산 파서 논밭 일구고
곡식 심고 못 심고 걸음 주고 김 매고 하루 종일 부지런히 일하고도 보리죽 3사발만 먹고 견디었습니다. 한 해를 그렇게 마음먹고 농사를 지으니까 곡식이 제법 모이는 겁니다. 하루 3끼 먹을 보리죽거리만 남기고 죄다 싸서 곡간에 넣어두고 또 일을 했습니다. 그 이듬해에는 곡식 조금 팔아서 닭 사고 소 사서 기르니까 이것들이 새끼를 쳐서 제법 수가 많아지고 그 이듬해는 돈이 모이니까 그 돈으로 땅을 사는 겁니다. 논 사고 밭 사고 해서 점점 농사를 불려나가니 살림이 꽤나 모이더란 말입니다. 그렇게 대여섯 해 지나고 8해 지나니까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도 하루 보리죽 3사발 먹고 살았습니다. 아이들은 밥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만하면 쌀밥 짓고 고기 꼭 끓여 먹어도 되련만은 그러지를 않은 겁니다. 어쨌거나 10년 동안 보리죽만 먹기로 했으니 한 번 먹은 마음 고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소문이 났습니다. 아무개가 산속으로 들어가서 부자 되어 잘 살더란 소문이 난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듣고 장인이 찾아왔습니다. 맨날 가랑이가 찢어지도록 가난하게 살더니 웬일인가 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와보니 아닌 게 아니라 장인 보기에도 부자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곳간에 곡식이 그득하고 마당에 집짐승이 술을 못 쓸 만큼 많으니 그만하면 부자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녁상이 턱 들어오는 걸 보니까 달랑 보리죽 1사발인 것입니다. 그건 먹을 동안에 다른 방에 얼씬 않고 밖에만 돌아다닌단 말입니다. 보리죽 1사발 비우고 나니까 달려들어 싹 치워버리고 그만인 것입니다. 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째 저녁을 안 먹느냐? 아, 저는 벌써 먹었습니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 이튿날 아침상이 들어오는데 또 달랑 보리죽 1사발뿐인 것입니다. 그것 1사발 먹을 동안에 딸은 또 밖에서 빙빙 돌고 이 모양입니다. 장인이 가만히 보니 이것 참 괘씸하기 이를 데 없는 것입니다. 보아하니 제법 살림께나 일구고 사는 것 같은데 오랜만에 온 장인한테 한 끼에 보리죽 1사발 갖다 주고 딸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빙빙 돌고 있으니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며칠 묵고 가려고 했던 마음을 싹 돌려서 그 길로 집에 가버렸습니다. 이래 놓으니 이번에는 부모도 몰라보는 후레자식이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부자로 소문난 집에서 오랜만에 찾아간 장인한테 보리죽 1사발밖에 내놓는 게 없더라. 게다가 딸이라고 하는 것은 밥 먹을 때마다 밖으로만 돌더라. 이렇게 소문이 난 겁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이 사람들은 그 뒤로도 보리죽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루는 남편이 어둡도록 들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니까 아내가 죽은 닭을 딱 쳐들고 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러고 있어? 무슨 일 있어? 아, 글쎄 족제비란 놈이 우리 닭을 채가는 걸 쫓아가 빼앗았는데 이걸 먹지도 못하겠고 버리지도 못하겠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어서 이런다오. 그것 당장 팔팔 끓는 가마솥에 삶으시오. 아, 우리가 10년 동안 보리죽만 먹겠다고 한 약속은 어찌하고 이걸 먹어요. 걱정 마오. 오늘이 딱 10년 되는 날이오. 가만히 따져보니 그날이 바로 10년 되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닭 잡고 흰밥 짓고 떡까지 해서 그놈을 온 식구가 달려들어 먹는 게 아니라 짊어지고 처가에 갔습니다. 가서 쭉 펴놓고 장인어른, 장모님. 사실은 여차여차해서 10년 동안 작정하고 보리죽만 먹었습니다. 장인어른 오셨을 때 보리죽 1사발밖에 대접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려 음식을 좀 장만해 가지고 왔으니 드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사정을 다 알게 된 장인이 하는 말이 아, 그때 내가 일찍 오기 잘했지. 며칠 더 있었으면 우리 딸 굶어 죽을 뻔했구나. 그 의사위는 장인장모에게 극진하게 효도하며 살았고 장인장모도 사위를 아들처럼 생각하고 잘 살았습니다. 어떤 일을 10년을 꾸준하게 한다면 그 바닥에서는 인정받지 않을까요? 옛날 옛적에 어느 곳에 참 가난하게 사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가난은 하지만 검소하고 사리가 분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글 공부를 하지만 가난에는 장사가 없었습니다. 봄이 돼서 양식은 똑 떨어지고 먹고 살 일이 아득한데 마침 저희 친척 되는 이가 멀자는 고을의 원님으로 왔다는 소문이 들리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 찾아가서 염치 따지지 말고 사정 이야기를 하여 돈푼이나 얻어 오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찾아가려 해도 노자 한 푼이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머니가 텅텅 비었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후유후유 한숨이나 쉬고 있으니 아내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그러시오? 왜 한숨만 쉬고 계세요?
오물나기는 나야 할 텐데 양식이 없어 큰일 아니요? 멀자는 고을에 당숙이 원으로 도임을 했다. 하니 거기 가서 돈푼이든 양식이든 좀 얻어오려는데 노자가 없어 그러. 했더니 아내도 귀가 솔깃했는지 장롱 속 깊이 넣어뒀던 옷까지 하고 폐물을 팔아 노자를 장만해주면서 갔다 오라고 그러는 겁니다. 시집 올 때 가지고 왔던 옷이며 폐물 따위를 몽땅 팔아 노자를 마련해주더란 말입니다. 그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갔습니다. 며칠 걸어서 당숙이 고을살이하는 데를 갔습니다. 가서 저희 당숙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객방에 앉았는데 당최 입이 안 떨어지는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갖다 맡긴 적도 없는 돈을 달라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당숙이 사정을 눈치채고 돈꾸러미가 됐든 쌀가루가 됐든 얼마 쥐어주면 좋으련만 이틀이고 사흘이고 죽치고 앉았어도 그런 기미가 없는 것입니다. 집에서는 식구들이 굶는지 먹는지도 모르는데 기약도 없이 하루하루 날만 가니 기가 막힐 뿐입니다. 그래서 한 사흘 뒤에 슬그머니 저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 그럼 가봐.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쓰다 달다 더 말이 없어. 그래서 넌지시 말했습니다. 올 때도 빈손으로 왔더니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군요. 했습니다. 제발 좀 알아차리고 보리쌀 몇 말 값이라도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래봤습니다. 아, 그랬더니 당숙이 눈치를 알았는지 참, 내 정신 좀 보게. 너 주려고 벌써부터 챙겨놓은 게 있는데 그걸 깜빡했군.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이제 동계나 쌀파리가 큼직한 게 나오려나 보다 하고 잔뜩 목을 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섬주섬 궤를 열고 뭘 꺼내주는 걸 보니까 아, 그게 돈도 아니고 쌀도 아니고 달랑 지남새 하나인 것입니다. 그 외에 풍수쟁이들이 차고 다니는 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주는 것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러니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아마 받아가지고 오는 수밖에. 터덜터덜 돌아오는데 걸음이 잘 걸리겠습니까? 아내가 시집 올 때 해온 옷가지까지 팔아서 찾아올 적에는 굶느니 먹느니 하는 식구들 봄이나 날수가 생기겠지 했는데 봄날수는 고사하고 노자까지 털어먹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판이니 걸음이 잘 걸릴 리가 있겠습니까? 그냥 터덜터덜 돌아오다가 날이 저물었습니다. 마침 제법 큰 동네가 하나 있기에 그 동네에서 제일 큰 기와집을 찾았습니다. 하룻밤 자고 가려고 말입니다. 대문 앞에서 막 주인을 부르려고 하는데 지나가던 동네 사람이 하는 말이 여보 손님, 그 집에랑 안 들어가는 게 좋을 거요.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니 그 집만 며느리가 7달 만에 첫 아들을 낳았다오. 그래서 부정하다고 아이와 어머니를 다 죽일 작정인데 내일이 바로 두 사람이 죽는 날이오. 한단 말입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이게 예산일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 천지에 몹쓸 일이지. 첫 아이를 7달 만에도 낳고 8달 만에도 낳는 거지. 그걸 가지고 사람을 의심하고 죽인다는 게 다 뭡니까? 그것도 갓난아이까지 죽인다니 그런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되먹지 않게 가문이니 뭐니 그런 쓸데없는 것만 따지고 사람 목숨 귀한 줄 모르는 인간들이 아니면 그런 짓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이선비가 가만히 생각하니 이거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일인 겁니다. 어떻게든 애매한 목숨 둘을 살리긴 살려야 할 텐데 제 형편에 무슨 수로 살리느냐 말입니다. 국리국리 끝에 좋은 수가 번쩍 떠올랐습니다. 당숙한테 얻은 쇠를 꺼내 허리춤에 턱 차고 대문간에서 주인을 불렀습니다. 이리 오너라. 지나가는 길손이 하룻밤 유하자고 여쭈어라.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하인이 나와서 안 된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 댁에 험한 일이 있어 과객을 모실 형편이 못 되니 딴 데나 가보시오. 이댁 조상산소 일로 기니 주인께 여쭐 일이 있으니 가서 아뢰어라. 하인이 가서 그대로 고안이 주인이 들어오라고 하는 겁니다. 뼈다귀 찾고 가문 찾는 사람들일수록 조상산소가 어쩌고 하면 그냥 사족을 못 쓰는 법이거든요. 그게 뭐 참말로 조상 위에서 그럴까. 조상산소 덕에 부자되고 벼슬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그 집 주인과 마주 앉게 됐습니다. 듣자 하니 우리 선대 산소 일로 하실 말씀이 있는 듯하오만. 그렇소이다. 내가 풍수를 좀 볼 줄 아는데 아무래도 이 댁에 그 이적은 기운이 있어 산소를 좀 보려고 합니다. 풍수를 알긴 뭘 알겠습니까? 1등 풍수 행세를 해야 주인의 귀가 솔깃해질 테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나 달라 그 말을 듣고 주인 낯빛이 싹 바뀌었습니다. 안 그래도 집안에 칠삭둥이가 나서 험한 꼴을 볼 판인데
괴이적은 기운이 있다 하니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산소에 가봅시다. 그날 하룻밤 자고 이튿날 날이 밝자마자 주인을 앞세우고 산소에 갔습니다. 풍수가 산소 자리 보러 간다 하니 온 동네 친척들도 다 모였습니다. 산이 하얗게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가보니 조상 산소가 한 군데 중 모여 있었습니다. 쇠를 놓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제법 아는 체하고서는 허허, 이거 참 묘한데 산소를 썼소이다. 이곳에 산소를 쓰고 칠삭둥이를 낳을 것 같으면 3대 예정을 할 것이나 만약 사학을 둘 죽이면 멸문을 당할 것이오. 했습니다. 이래 놓으니 주인 얼굴이 파랗게 질리는 것입니다. 맏며느리가 칠삭둥이를 낳긴 낳았는데 오늘 사람 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칠삭둥이 낳고 그대로 두면 3대 영의정이 난다 하고 사람을 둘 죽이면 멸문을 당할 것이라 하니 더 볼 게 뭐 있겠습니까? 이거 큰일 날 뻔했구나 하고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 길로 산에서 내려와 맏며느리한테 사죄하고 이렇게 해서 두 사람 목숨을 살려놓고 그 집에서 며칠 대접을 잘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 아내 얼굴이 달덩이 같은 것입니다. 굶느니 먹느니 하늘하고 누렇게 떠 있을 줄 알았는데 안 그러는 것입니다. 웬일이냐고 물으니까 며칠 전에 돈 한 바리, 쌀 한 바리가 와서 온 식구가 잘 먹고 있어. 당신이 당숙께 얻어보는 게 아니오. 하는 것입니다. 죽다가 살아난 그 집 맏며느리가 은혜를 갚는다고 보낸 거짓뭡니까? 그래서 이선비는 학문에만 충실하게 해서 과거에 급제에 뛰어난 원님이 되었습니다. 쇠 하나로 사람 목숨 둘을 구하고 돈과 양식까지 얻었고 원님도 되었으니 얼마나 잘된 일인가요? 그나저나 당숙되는 이는 일이 이렇게 될 줄 미리 알고 쇠를 줘보냈을까요? 그렇다면 세상에 그런 명관이 없지 않겠습니까? 요즘도 당장은 힘들어도 묵묵하게 자기 일을 하고 측은지심을 갖는 사람들은 반드시 복받을 겁니다. 구독은 공짜입니다.